네, 1번 보실게요.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향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2.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정답은 4번. 네, 4번이죠. 노인 부양은 공적, 사적 부양이라고 그랬어요. 부양을 공적 부양, 사적 부양 있는데 공적 부양의 비율이 더 높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를 하게 되면 이게 더 공적 부담이 더 이제 커지는 거죠. 그렇다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릴 수는 없어요. 장기요양 등급은 2008년도에는 5등급이었어요. 5등급까지 아니 5등급 아니고 3등급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5등급, 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등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등급이 3등급일 때는 등급을 잘 받을 수가 없었어요. 치매 어르신들이 등급을 못 받아가지고 그 다음번에 4등급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 치매 등급인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더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돈 내는 거가 1등급 틀리고 2등급 틀려요. 그런데 3, 4, 5 인지 등급은 비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등급만 이렇게 좀 늘려놓은 거예요. 네. 그다음 2번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직접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치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3번이죠. 노인을 위한 보상, 경제적인 보상, 정치적인 보상. 근데 경제적인 보상은 우리가 그 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뭐 65세 노인은 뭐 비용을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적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가 경제적인 보상에 해당이 되겠죠.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목적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조성이 된다.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주택연금,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답은 2번 기초연금이죠. 그러니까 딴 거는 볼 거 없고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에게 주는 거. 그래서 기초연금이죠. 네, 요 기초연금을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으니까 좀 손해. 안 받으니까 좀 왠지 나만 손해 받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받으면 예. 좋긴 좋지. 받으면 좋긴 좋겠죠, 그죠? 근데 받으면 좋겠어요? 안 받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 받아야 좋지요. 아니, 원칙이 아니라 선생님들 지금 기준에 나는 이거를 받았어.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거 소득 인정 수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도 하고 지급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기초연금이 지금 30만 원 조금 넘잖아요. 그걸 받겠어요? 아니면 그냥 한 100억짜리 건물 갖고 있으면서 세를 한 몇백만 원 받는 게 좋겠어요? 100억짜리가 낫죠. 그쵸? 그럼 안 받는 게 좋은 거죠. 아니 근데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 받는 걸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안 받는 게 더 낫다 이거죠. 받고는 싶지만 안 받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연금이에요. 예, 기초연금도 시험에 잘 나와요. 네. 그다음에 4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받고 있는 60세 남자,
5.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정답은 3번이죠.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 했죠. 노인성 질환. 그런데 둘 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전제 조건 하에 나이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암만 많아도 일상생활이 잘 된다라고 하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안 돼야 되냐?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은 안 돼야 돼요. 한 3개월 정도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한 99세예요. 그러면 장기요양보험 혜택 보려고 공단에 신청을 하면 뭐라 그럴까요? 3개월 더 있다 신청하세요 라고 한다고. 그런데 그 3개월 안에 돌아가시면 등급도 못 보고 못 받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치매 등급이 있는 사람들, 치매 등급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인 치매 등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여 대상자 물어볼 때는 일상생활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를 봐요. 나이. 여기는 50세죠. 그런데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뭐를 봐야 돼요? 질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질병을 보니까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안 됐어도 3번이 되는 거고 1번은 65세 남자예요. 나이는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질환은 상관이 없어요. 질환은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또 2번은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그러면 질병이고 나이고 볼 것도 없이 안 된다라는 거. 병원자가 나오는 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4번도 골절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상생활이 되고 있는데도 나이도 안 되고 질병도 안 되고 일상생활은 또 돼요. 그죠? 그러니까 3개가 다 안 되는 거고 5번도 마찬가지죠.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정답은 4번이죠. 1번은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몇 프로 부담해요? 네. 비급여는 본인이 100%예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은 없지만 비급여 항목은 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100% 부담이다라는 거예요. 복지연구는 재가급여니까 15%이고 재가급여 15%죠. 의사소견서는 20% 본인 부담이에요. 건강보험료 병원에다 내는 것처럼 20% 본인 부담이에요.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2. 대상자와 직계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4.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5. 인지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정답은 3번이죠.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번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 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대상자의 직계가족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또 4번에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하나요? 변화가 되면 임의로 조정이 아니라 보고를 한다죠. 보고. 5번에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동의서 받는 건 안 되죠. 그죠? 보호자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 7번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목욕도움, 2. 병원 동행, 3. 구강관리,
4. 의사소통 도움. 5.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5번. 예, 청소 및 주변 정돈. 또 뭐가 있어요? 취사. 취사. 청소는 여기 있잖아요. 청소. 세탁. 취사, 청소, 세탁. 이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이고, 목욕도움은 뭐예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병원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거는 개인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 동행, 관공서, 은행 업무 뭐 이런 거 볼 때는 산책도 마찬가지예요. 개인활동이고, 구강관리는 신체, 그렇죠?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는 상담, 말벗. 그러니까 의사소통도 이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서지원 서비스로 들어가요. 요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시험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 알고 계셔야 돼요.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은 4번이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그 다음에 9번.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거예요. 1.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2. 유기, 이성교제를 방해함. 3. 신체적 학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4. 정서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함. 5. 경제적 학대,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몇 번이에요? 1번. 생활비 제공을 중단하는 것도 방임이에요. 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도 안 사주고, 또 보청기나 뭐 안경 이런 게 고장이 났는데 고쳐주지 않고, 이런 거 방임이에요. 이런 거. 유기는 내다 버리는 거. 그리고 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셔놓고 면회도 안 가고 생활비도 안 내고 이러는 거. 그리고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하는 건 뭐예요? 정서적 학대.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도 정서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하는 거, 경제적인 학대. 이렇게 되죠. 10번. 다음과 같은 성희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하겠다는 핑계로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1.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야단친다. 2. 대상자를 못 본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3.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 대상자의 가족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5번이죠. 이거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이러는 거는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성적인 거에는. 아니면 기관장한테 보고한다가 답이에요. 11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음, 2. 엉덩이를 밀착시킴, 3. 신체 부위를 노출함, 4. 음란한 사진을 보냄, 5.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정답은 5번이죠. 말에 해당되는 거, 언어적인 거. 뒤에서 껴안는 거, 엉덩이 밀착하는 거, 신체죠. 신체 부위를 노출, 음란한 사진을 보냄. 이거는 시각적이죠. 시각. 12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 윤리는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 1. 협력하려는 태도. 2. 자기 개발을 하려는 태도. 3.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4.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정답은 5번이죠.
이 급여 내용이 없는 걸 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번 한 번만 해드릴게요. 이러면 안 되고 애초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규정에 따라 이거는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13번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2.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복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해준다. 5.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정답은 5번이죠. 기관의 결정이 아니라 대상자가 나와야 돼요. 대상자.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판단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기관장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요. 또 복지연구가 필요하다면 대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데를 이렇게 연락처를 알려준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락처 알려주고 거기에서 판매한 금액의 뭐 몇 프로를 이렇게 받는다. 이런 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알선하지 말라고 그래요.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가 방문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1.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2. 면제해 줄 수 있는 기간을 소개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4.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5.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정답은 1번이죠. 이 돈에 대해서 뭐 면제해 주세요. 아니면 뭐 하지도 않은 거를 한 걸로 다 이렇게 해서 받지 말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는 다 답이 불법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본인 부담금은 더 받아도 안 되고 덜 받아도 안 돼요. 그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밥그릇을 밀어내며 나 밥을 못 먹겠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1. 너무 까다로우세요. 2. 배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3.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4.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5.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5번이죠. 이렇게 대상자가 식사를 하다가 밥을 못 드시거나 이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아니면 틀니가 흔들리는지 위치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투여되고 있는 약이 식욕을 억제시키는 이런 약이 추가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입안에 상처가 있어서 못 드시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되겠죠. 16번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올리는 경우 3.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 방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올리는 경우 안 좋은 거 찾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죠. 물건을 들을 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몸에 가까이에서 들어야 죠 가까이. 그래서 멀리 떨어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 결핵진단 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번이에요. 왜 4번이에요? 임신했을 때 풍진이나 또 수두에 감염된 대상자와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형아를 낳을 수 있어요. 임산부가 아기를 낳았을 때 기형아를 출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이나 수두 감염이 된 대상자와는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5번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본인은 2일에서 3일 정도 업무 중단이에요. 업무 중단. 그런데 뭐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2, 3일을 더 쉬어야 된다요. 더 쉰다. 그리고
기침할 때는 손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발에다 대고 해야 되는 거고, 독감은 1년이죠. 12개월. 65세 이상의 노인. 그 다음에 18번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정답은 3번이죠. 폐결핵은 바이러스성이 아니라 호흡기성, 호흡기 감염이에요. 이 숨쉬는 데니까. 그리고 폐결핵 약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을 복용을 해요. 그리고 약도 양이 많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마다 간 기능 검사를 하는데 이때 같이 하는 게 뭐예요? 가래 객담 검사. 객담 검사는 이 객담에 이 폐결핵균이 활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이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가 필요하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19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량 감소 2. 식후 포만감 지연 3. 지방 흡수력 증가 4.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이죠. 위 소화액, 위의 소화액 분비량이 감소가 돼서 노인분들은 식사를 조금 더 드세요. 그럼 뭐라 그래? 아이고 소화가 안 돼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드시다 보니까 위에 용적도 작아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지방의 흡수력 감소, 간의 약물 대사 능력은 떨어져요. 간이 하는 일은 해독작용인데 이것도 안 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노인분들은 약물 중독 상태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또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는 떨어지니까 자꾸 팬티에 변이나 이런 것도 묻을 수가 있죠. 관략근이 꽉꽉 조여주지 못하니까. 20번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되어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폐렴 2. 빈혈 3. 폐기종 4. 뇌경색 5. 동맥경화증. 정답은 빈혈이죠. 빈혈. 적혈구, 혈액 안에 적혈구가 있어요. 적혈구. 그런데 이 적혈구가 부족이 되면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영양 공급도 안 돼요. 그래서 빈혈 대상자들이 어때요? 자꾸 숨이 차다 그래. 숨이 차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이 차요. 그래서 적혈구 나오면 이건 혈액이랑 관련이 있다 해서 빈혈이에요. 빈혈. 21번 고혈압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2.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3. 알코올 섭취로 열량을 보충하게 한다. 4. 매일 한 개 비의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게 한다. 5. 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1번이죠. 고혈압 대상자들은 저염 저지방, 염분도 줄여야 돼요. 저염 저지방 식품을 섭취를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고. 2번에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어때요? 혈압이 오르겠죠. 그죠? 그리고 혈압이 조절된다 하더라도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되고 의사와 상의를 해야 돼요.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된다. 22번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요로 가면 2. 체중 감소 3. 소변 배설량 증가 4. 규칙적 도뇨 시행 5. 남성 호르몬 불균형. 정답은 5번이죠. 전립선은 남성한테만 생겨요. 그래서 방광이 있고 요도 소변 나오는 길이에요. 요로 소변 나오는데 이 방광 밑에 뭐가 있냐? 전립선이 있어요. 그런데 남성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전립선이 커져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여기 가운데 요도가 눌리겠죠. 그러니까 소변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고 소변도 쫄쫄쫄쫄 나오고 또 소변을 넣는데 많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주자주 보고
또 이 남아있는 소변이 많으니까 잔뇨감 있고, 밤에도 똑같은 상황 되니까 밤에도 소변을 넣어요. 그게 야뇨, 밤에 소변 넣는. 이거는 다 남성 호르몬이 불균형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3번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1. 척추협착증, 2. 척추측만증, 3. 고관절 골절, 4. 강직척추염, 5. 류마티스 관절염. 몇 번일까요? 3번. 네, 3번이죠. 골절, 넘어지면 거의 고관절 골절이에요. 고관절 골절. 그 다음에 24번 대상자에게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 행동은 1. 치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2. 침상 시트에 주름을 펴준다. 3.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4. 천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내어준다. 5. 목욕 후에 피부를 완전히 말려준다. 정답은 4번이죠. 대상자의 엉덩이, 여기 욕창이 생겼어요. 욕창. 이랬을 때 도너츠 모양의 베개를 대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혈액순환, 산소 공급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욕창이 더 심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도너츠 베개, 도넛 베개가 나오면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예요.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도너츠 베개 나오면 그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나오면 정답이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체위를 자주 변경해주면 어떻게 돼요? 욕창이 생길 일이 없죠. 그래서 체위는 욕창이 잘 생기는 고위험군자들한테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줘요. 그런데 이미 욕창이 생겼어요. 욕창이 이미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 자주 변경해준다가 답이에요. 이미 생겼으면 2시간이 아니라 더 자주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침상 시트의 주름은 어때요? 다 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체위할 때 마지막 단계가 침상 정리잖아요. 침상 정리, 시트를 잡아당긴다. 이런 게 나오면 순서에서 마지막 순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대주는 거는 이렇게 무릎끼리 닿으면 무릎에는 살이 별로 없어요. 그 뼈끼리 이렇게 닿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에, 닿는 부위에 욕창이 잘 생기기 때문에 베개를 그 사이에다 대주면 돼요. 만약에 베개가 없다 그러면 덮고 있는 이불 있죠. 덮고 있는 이불을 그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요. 그럼 다리랑 다리 사이에 이불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다리끼리 안 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근히 잘생겨요. 그런데도. 그리고 대상자가 다리를 꼬는 경우 있어요. 힘을 막 이렇게 주다 보면 다리가 한쪽 다리 위에 여기 조인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종아리 부분에 있는 데는 살이 많잖아요. 그리고 조인트 있는 데는 살이 안 많으니까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종아리 쪽이 아니라 여기 닿는 부분이 빨개요. 조인트 쪽이. 그러면 발을 떼놨는데 이 색깔이 원래 색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괜찮은데 다리를 뗐는데도 이게 색깔이 변화가 없이 빨갛게 돼 있으면 그거는 욕창의 1단계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불을 다리 하나 내리고 하나는 다리를 들은 상태에서 이불을 그 사이에 껴요. 그리고 내려놓으면 다리끼리 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주고 5번은 목욕 후에 피부를 완전히 말려줘야지 습하지가 않겠죠. 습하면 욕창이 잘 생겨요. 그래서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 꼬리뼈, 천골 부위가 잘 생기는 이유가 이제 거의 뭐 똑바로 누워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옆으로 누워있어도. 그랬을 때 습한 상황에서 엉덩이 쪽이 계속 습하게 돼 있으니까 그 꼬리뼈가 욕창이 잘 생기는 거죠. 2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경계 질환은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함.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경직, 안정시 떨림이 나타난다. 1. 뇌졸중, 2. 뇌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파킨슨이죠. 파킨슨 그러면 도파민하고 안정시 떨림.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파킨슨은. 이거는 25번 문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킨슨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파도가 친다. 파킨슨은 도파민. 근데 도파민이 부족해요. 그래서 약을 도파민 있는 약을 먹어요. 이렇게 마도파라는 약이 있어요. 이거는 먹어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부족하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파민. 그리고 안정시 떨림.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떨리고 또 입술 위에 이런 데가 이렇게 막 떨려요. 가만히 있는데도. 네, 그래서 안정시 떨림. 또 도파민. 도파민은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부족하다 그랬죠. 부족. 예. 그래서 시험에 파킨슨병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이렇게 나오면서 1, 2, 3, 4, 5에 하나는 도파민이 뭐 과잉 섭취가 된다. 아니면 그 밑에 안정시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면 도파민이 나왔다고 도파민에다 그냥 체크하는 게 아니라 도파민은 많은 게 아니라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안정시 떨림이 답이겠죠. 네,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시험에 나왔는데 하도 그냥 파도 그러니까 시험에 요거 시험 문제 나왔다고 좋아라고 시험 본 선생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왔다. 파도, 도파민. 그래서 뭐라고 체크했어요? 그래서 그냥 도파민에 체크했어요. 네, 그냥 도파민. 뭐 많은지 적은지 이거 상관도 안 하고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안정시 떨림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랬더니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도파민은 과잉이 아니라 부족해야 맞는 건데 그 도파민은 틀린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도파민하고 안정시 떨림이 나오면 도파민은 더 많이 생성이 된다라고 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정시 떨림. 그리고 파킨슨자들은 천천히 걸어요. 서동증. 천천히 걷는 거. 네, 그리고 표정도 없고 이렇게 구부정한 표정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 도파민하고 안정시 떨림이 잘 나와요. 근데 여기에 문제처럼 도파민도 나오고 안정시 떨림 나오면서 이게 뭐냐 그러면 파킨슨 찾으면 편한데 거꾸로 파킨슨병에 대한 설명하면서 도파민 나오고 안정시 떨림 나오면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파민은 부족해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도파민에 대한 약을 복용을 해요. 파킨슨 어르신들은. 26번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이죠. 4번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1번 노인분들의 눈이 튀어나왔나요? 여기 위에 눈 위에가 푹 꺼지잖아요. 그죠? 돌출이 아니라 들어가요. 거꾸로. 눈물의 양은 줄어들죠. 그래서 뭐를 넣어요? 눈에 인공 눈물 넣잖아요. 인공 눈물 뭐예요? 눈물이잖아요. 눈물이 안 나오니까 눈물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가가 아니라 감소고 각막 반사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뭐가 먼지가 들어가서 눈을 확 이렇게 못 감으니까 맨날 여기 눈곱 끼고 진물 흐르고 뭐 이런 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초점 맞추는 능력이 향상되나요? 노안이 오잖아요. 노안. 나이가 오면 가까운 거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요걸 몰라도 나머지가 다 틀리니까 찍어도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 수정체 황화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수정체가 황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비슷한 색깔을 구분을 못해요. 그 비슷한 색깔이 구분 못하는 색깔이 뭐예요? 세 가지. 보라색, 하얀색, 그렇죠. 왜냐면 교재에는 보라색, 남색, 파란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우 색깔이 뭐였지? 막 고민하는데 무지개 색깔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남색, 파란색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은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파란색, 남색, 보라색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색깔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무지개 색깔의 뒤에 세 개. 나는 처음에 예, 빨주노초 파남. 그러니까 이 파란색, 남색, 보라색이 생각이 안 나면 무지개 색깔의 뒤에 거 그럼 비슷비슷하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정체 황화 현상일 때 구분하지 못하는 색깔을 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뭐 노란색, 파란색, 뭐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색깔이. 그랬을 때 뒤에 무지개 색깔의 뒷자리 파남보 파란색, 남색, 보라색은 비슷비슷해가지고 이 수정체 황화 현상이 있는 사람들은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색깔이 나오면 그거를 찾으시면 돼요. 자, 27번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1.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이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 낮에 햇빛을 쐬며 운동을 한다. 4.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5. 식욕과 체중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답은 4번이겠죠. 나머지 거는 뭐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으면 우울하겠죠. 질병을 진단받았으니까. 28번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오른 것은 1. 소변 배설량 증가 2. 감각 민감성 증가 3. 갈증 감소 4. 음식 섭취량 감소 5. 수분 섭취량 감소.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예. 이 소변의 배설량이 증가한다. 당뇨병의 세 가지 증상. 다식, 다갈, 다뇨. 다식. 많이 먹어요. 갈증도 많이 나니까 물을 또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니까 어때요? 소변도 많이 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변의 배설량은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29번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1. 말초혈관의 저항 감소 2.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 3. 관절의 유연성 증가 4.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5.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몇 번이에요? 네.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하니까 숨이 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숨이 차니까 운동을 잘 못하겠죠. 30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2.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3.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4.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5.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4번이죠. 우리가 약에 이 서방제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서방제, 약 이름 옆에. 그래서 우리가 타이레놀 있죠. 타이레놀, ER, 서방정 이렇게 써 있어요. 이름에 옆에. 이렇게 서방정이라고 써 있는 거는 분쇄하면 안 돼요. 분쇄하면 안 되고 인슐린은 구강이 아니라 주사로 맞아야 돼요. 이게 입으로 먹으면 위장에서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은 주사로 맞고 당뇨 약은 일반 약은 입으로 먹지만 인슐린은 주사로 맞아야 된다. 그리고 장염 코팅제는 이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돼요? 가루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에 가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위장에서 흡수되면 약 효과가 100% 되질 않죠. 예, 그리고 또 4번은 분할선은 뭐예요? 약이 가운데 이렇게 일자, 십자 이런 식으로 이게 분할선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것만 자르거나 분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은 자몽주스랑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철분제는 뭐하고 먹는 게 좋다. 오렌지 주스나 오렌지 주스, 비타민 C, 오렌지 주스에 비타민 C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 그래서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나 비타민 C하고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고혈압약 자몽 주스 안 되는 거. 철분제, 오렌지 주스나 비타민 C랑 같이 먹는 거. 요거 잘 나와요. 31번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오른 것은 1. 수두 2. 홍역 3. 풍진 4. 폐렴구근 5.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 폐렴이죠. 65세 폐렴.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2.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3.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4.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5.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해할 때. 정답은 2번이죠. 다쳤을 때 보고를 해야죠. 옷 정리하고 하루 종일 텔레비 봐요. 이런 거는 보고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대상자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당뇨 진단을 받았다. 그럼 이거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33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 3.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4.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5.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함. 정답은 4번이죠. 여기서는 기록을 할 때 이렇게 여러 번, 오후, 뭐 오전 이런 거는 사용하면 안 돼요. 건망증이 심해졌는데 오후 몇 시, 오후에 뭐 2시인지, 뭐 초저녁인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또 오랜만이라는 거가 뭐 3일 전인지 일주일 전인지 한 달 전인지 알 수가 없어요. 5번도 이른 아침 몇 시, 2시, 3시, 4시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 이런 내용들은 기록에 다 틀린다고요. 많이, 최근에 이런 거 다 사용하면 안 되고 4번은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했어요. 이게 오후가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 이 오후는 이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서 간식 시간이 2시예요. 그러면 2시라고 얘기 안 해도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후 간식 시간이니까. 그런데 내용물 바나나 섭취를 거부했어요. 안 드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전 간식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오전 간식에 나오는 뭐 요플레 거부하심.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그거는 뭐 그 시간대 안 드셨구나 알 수가 있는 거는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뭐 여러 번 오후 오랜만에 뭐 심해졌다 이런 내용들은 적합하지가 않은 기록의 형태다라는 거예요. 34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2.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 연명으로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4.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된다. 5.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은 공급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죠.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대리 작성 안 돼요. 그리고 19세 이상이면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작성이 가능하고 등록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작성을 했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작성을 해서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이 있고요. 또 이 효력이 발생이 돼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거랑 해야 될 거가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심폐소생술, 산소는 줘야 되고요. 인공호흡기, 예. 그리고 무슨 환자가 많아요? 암 환자가 많죠. 왜 항암제가 약효가 없어요. 항암제. 그 다음에 혈액투석 안 하고 수혈도 안 해요. 수혈 안 하고 혈압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승합제라는 게 압력을 높여주는 거. 혈압을 높여주는 이 승합제 사용 안 돼요. 그런데 해야 될 거는 물과 영양분 줘야 되고요. 또 산소 공급, 콧구멍에다 껴주는 산소 공급 있죠? 산소 공급 해줘야 돼요. 또 항암제 사용할 사람 누구예요? 암 환자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진통제죠, 진통제. 그래서 요거는 해주는 거예요. 물과 영양분 해줘야 되고 심폐소생술 하지 말아야 되고 그쵸? 35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1. 동공이 축소된다. 2. 호흡이 규칙적이다. 3.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한다. 5.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이죠. 동공은 확대가 돼요. 동공은 눈이 있으면 각막 있고 여기 조그만 거 동그란 거 있죠. 불빛 비치면 쪼그라드는 거. 또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을 뜨면 조금 커져 있어요. 이게 확대예요, 확대. 열려요, 여기. 임종에 앞두게 되면 호흡은 불규칙적이고 피부는 어때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차갑겠죠. 차갑고 청색증 이런 게 나타나고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니까
대소변 실금이 나타나는 거예요. 3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가시를 제거한다. 2.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 음식을 거부할 때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4.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 네, 5번이죠. 일반적인 대상자들은 의치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의치를 정비해 준다. 뭐 잘 껴서 드린다. 이게 답이 나오는데 치매 대상자는 인지가 떨어지니까 이 의치가 느슨하면 잘못하다가 같이 목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는 의치가 느슨해지면 의치를 빼고 식사를 하게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1번은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이렇게 막 너무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안 드시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생선가시 바르고 뭐 고기에 뼈 바르고 이러다 보면 식욕이 더 없어져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미리 생선가시나 뼈 이런 거를 미리 제거를 해가지고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앉아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앉으면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식사를 하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은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손잡이가 무거운 숟가락을 준비해야 되고 음식을 거부한 데서 막 갈아서 식사드리진 않아요. 씹지 못할 때 이럴 때나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 가뜩이나 밥 안 드시는데 거기다 또 드라마 좋아하는 거 보게 하면 더 보겠죠. 그래서 TV는 꺼야 된다라는 거예요. 37번 현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국물이 많은 음식을 준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준다. 3.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4. 맛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5. 입안에 음식이 남았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네, 3번이죠. 사례가 걸리는 대상자한테는 이렇게 좀 작게 해가지고 해주는 게 좋아요. 국물이 많은 건 어때요? 사례가 더 걸려요. 그리고 말 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음식 먹을 때 말 시키면 대답하려고 고개 들다가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니까 사례가 걸려요. 5번에 입안에 음식이 남았을 때는 다 삼키고 나서 넣어줘야 돼요. 38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변화 물약은 흔들어서 복용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3.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4. 손바닥에 덜어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5. 캡슐약은 벗겨서 가름한 숟가락에 놓고 물로 녹여서 투약한다. 정답은 2번이죠. 약물을 복용할 때는 우유로 같이 복용하면 안 되고 물을 충분히 제공하면 약이 잘 삼킬 수가 있고 또 약의 흡수가 잘 되겠죠. 그렇죠? 약이 색이 변한 물량은 어때요? 버리는 거죠. 흔들어서 복용이 아니라 버린다예요. 또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이 아니라 라벨이 있는 쪽을 잡고 용액은 어디로 따라요? 반대로 라벨이 없는 쪽으로 그쪽으로 따라야 되고요. 손바닥에 덜어낸 남은 약은 버린다. 실제는 안 버린다 했잖아요. 실제는 버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어떻게 따라야 된다 할 때 안 버리려면 이 약을 안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약은 약병에서 약뚜껑에서 손바닥, 예, 요렇게 약병에서 약뚜껑에서 손바닥으로 버르면 버릴 게 없겠죠. 5번은 캡슐약은 캡슐제 복용해야 된다. 캡슐약은 캡슐제 복용한다예요. 다음 그림 중에서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병뚜껑을 열어 내려놓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네, 가번이죠.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게, 뚜껑의 겉면이 바닥을 향하게 해주면 되겠죠. 40번 다음 그림 중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귓바퀴 어느 쪽 어디로 잡아당겨야 돼요? 나번. 나번인데 방향은
후, 상, 사후. 상의 후가 아니라 후상방, 후상이라고. 후상방. 예. 41번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줘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2.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한다. 3.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줄인다.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요실금 대상자는 소변을 완전히 못 넣잖아요. 그래서 소변을 넣을 때 아랫배를 꾹 눌러서 방광을 완전히 비워놓으면 소변이 방광에 많이 남아있질 않으니까 실금을 잘 안 하겠죠. 덜 하겠죠, 실금을. 예. 그래서 이 요실금 대상자들은 살이 비만하면 안 되고 또 변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압이 올라요, 배에 압이.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은 변을 주려고 힘주다가 변은 안 나오고 소변만 더 나오겠죠. 가뜩이나 요실금이 있는데. 그리고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들은 수분 섭취 권장이에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심리적으로 물 가뜩이나 조금 막 이렇게 나오는데 물 많이 먹으면 더 나오겠지. 그래서 잘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42번 대상자가 옷에 변을 지렸을 때의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채워준다. 2. 4시간마다 이동변기를 데워준다. 3.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4.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5.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정답은 5번이죠. 창피하지 않게 그리고 불쾌감 느끼지 않게 빨리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혀줘야 돼요. 43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는 찬물로 닦은 후 데워준다. 2.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둔다. 3.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정답은 3번이죠. 간이변기를 침대에 대줬어요. 이렇게 침상에서 간이변기를 대어줬는데 그 다음에는 대주고 나서는 아랫배에 힘주기 쉽게 상체를 올리는 거예요. 평평하게가 아니라 상체를 올려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변기를 대고 있는데 대상자가 안 마렵대요. 그러면 그대로 계속 놔두면 관절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기는 찬물로 닦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데워서 끓여서 아니고 데워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변기 놓을 자리에 따뜻한 수건을 깔아놔도 되겠죠. 그리고 5번은 바지를 내린 후에 덮개를 덮어주나요? 덮개를 덮고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볼 거 다 보고 덮어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간이변기를 대주기 전에는 무릎 덮개를 덮고 바지를 벗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 볼일을 보고 나서는 침상을 내리고 시트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뭐 보여야지 치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랑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4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하게 한다. 2. 하루에 한 번 방광을 세척한다. 3. 소변 주머니는 바닥에 닿게 고정시킨다. 4.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즉시 제거한다. 5.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정답은 5번이죠. 유치도뇨관 갖고 있는 사람은 가장 큰 문제가 감염이에요. 감염.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해가지고 이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게 해줘야 되고요. 침상에서는 절대 안정이 아니고 침상에서 이동도 가능하고 내려와서 보행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변백의 위치가 방광보다 아래에 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방광 세척은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요양보사 하진 않아요. 그렇다 해서 매일 하진 않아요. 방광 세척은. 방광 세척은 요양보사의 업무가 아니다. 소변 주머니는 소변이 고이는 주머니죠. 이거를 바닥에 닿게 고정을 시키면 바닥에 균이 요 소변백으로 타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에 닿지 않게 여기를 소변을 버리고 알코올 솜으로 닦고 요 소변백 밑에 구멍이 있어서 여기다 꽂으라 그랬죠. 소변이 새면 어떻게 해요? 소변이 새면 확인을 해요. 소변이 새면 보고한다. 무조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답은 보고예요. 보고 유치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소변이 새는 게 아니라 소변이 안 나올 때. 우리가 소변백은 두세 시간마다 한번 소변의 양과 색깔을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그럴 때는 소변줄이 꺾였는지 확인한다가 답이 되겠죠. 45번. 기저귀 사용을 도울 때 젖은 기저귀를 빨리 새 기저귀로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1.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2. 요실금 횟수를 줄이기 위해 3.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4.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5. 기저귀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정답은 3번. 피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기저귀 갖고 있는 사람 욕창이 잘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46번.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을 닿게 한다. 2.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칫솔질하게 한다. 3.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의 깊숙한 데까지 닿게 한다. 4.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하게 한다. 5.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을 한다. 몇 번이에요? 5번이죠. 1번은 혈액 응고장애라는 거는 혈액이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혈. 응고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칫솔모 단단한 걸로 다 이렇게 닦다가 출혈되면 지혈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을 해야 되고, 닦을 때는 잇몸에서 치아 쪽이에요. 잇몸에서 치아. 근데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도 닦는다. 그럼 맞아요. 그런데 혀의 깊숙한 곳을 닦으면 구역질 나죠. 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액 응고 대상자들은 치실 사용 금지예요. 치실 사용하지 않는다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칫솔질을 한 후에 치실을 사용해요. 일반인들은. 그런데 이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치실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여기는 잘 안 들어가겠죠. 그러다 힘줘가지고 쑥 집어넣는데 여기서 쑥 들어가다가 잇몸이 찢어져요. 그러면 지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를 만한 공간도 안 되고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47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2. 손톱을 이용하여 두피를 마사지한다. 3.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5.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하게 되게 한다. 정답은 1번이죠. 린스를 한 후에 따뜻한 물로 헹궈요. 근데 어떤 문제는 린스를 한 후 찬물로 hend군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답이 아니겠죠. 따뜻한 물로 헹궈요. 2번은 손톱이 아닌 손끝을 이용하여 두피 마사지하고 3번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고죠, 보고한다. 그리고 머리를 감길 때는 대상자의 어깨가 아니라 머리가 모서리에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예요. 어깨가 아니고. 이거 틀렸어요? 어깨가 여기가 있으면 머리는 어디로 가나요? 침대 밖으로 가겠죠. 그래서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해야 돼요.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어떻게 해요? 마른 수건으로 닦고 헤어드라이어로 말린다. 헤어드라이어로 말린다. 한기를 느끼잖아요. 머리 감으면 춥잖아요.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닦고 헤어드라이어로 빨리 말려야 되는데 자연 건조시킨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48번.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습제를 듬뿍 발라준다. 2. 산성빈으로 거품을 내어시킨다. 3. 낮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킨다. 4.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둔다.
5. 식초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 4번. 4번이죠. 따뜻한 물에 10 내지 15분 동안 담가두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뭐가 좋아요? 이물질 제거가 쉬워진다 그랬죠. 풀어가지고. 그렇죠? 49번 통목 역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다리, 팔, 몸통, 회음부 2. 다리, 회음부, 팔, 몸통 3. 팔, 회음부, 다리, 몸통 4. 팔, 몸통, 회음부, 다리 5. 회음부, 다리, 팔, 몸통 정답은 1번이죠. 이게 여기 회음부가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회음부가 맨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죠. 이래저래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말초에서 심장 방향이 말초에서 심장 방향이에요. 닦이는 순서가 몸통에 심장 있잖아요. 몸통에. 그래서 다리 먼저 먼 곳에서 심장 방향으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이렇게 되면 답이 되겠죠. 50번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선자세에서 옷을 갈아입힌다. 2. 단추가 달린 옷으로 갈아입힌다. 3.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다. 4.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5. 겉옷이 맨으로 오게 하여 옷을 정리해준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이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시키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목욕은. 그리고 옷을 갈아입을 때는 중증이잖아요. 중증. 서서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증 치매 대상자는 의자에 앉혀서 옷을 갈아입혀야 되고 단추보다는 부직포 있죠. 이 찍찍이. 그냥 딱 붙이는 거. 그런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고무줄 바지 같은 거. 또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주면 넘어지겠죠. 낙상. 그리고 5번은 겉옷이 아니라 속옷이 맨 위에 오게. 속옷이 맨 위에 오게. 이 치매 대상자는요. 여름에도 반바지 입고 나와요. 이 계절 감각이 없어서 옷을 구분을 못해서 여름에도 반바지 입고 나와요. 그래서 순서를 잘 몰라요. 옷 입는 순서를. 그래서 겉옷에 런닝 입고 나오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속옷이 맨 위로 올라가도록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 대상자가 옷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뭐 강제로 갈아입히지 말고 목욕 시간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목욕은 6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해요. 요양원 같은 경우 6일에 한 번 목욕을 하기 때문에 그때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싸우거나 이러지 말고.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대상자를 똑바로 앉히면 손상될 수 있는 뼈는 1. 무릎뼈 2. 엉덩뼈 3. 허리뼈 4. 넙다리뼈 5. 종아리뼈 정답은 넙다리가 어디예요? 여기 허벅지 대퇴부 시험에 골절이 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나오면 넙다리뼈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 대상자가 다리를 쭉 펴고 있어요. 마비 환자 이럴 때 일으킨다고 훅 일으켜요. 그러면 힘이 허벅지로 가요. 다리가 부러진 거죠. 근데 이게 그야말로 뚝 하고 소리가 나면 뭐지? 이렇게 될 건데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골절이 됐어요. 그리고 나 퇴근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다음 근무자 보니까 다리가 부었어요. 그럼 부었다고 보고를 하겠죠.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다 모른다죠. 모른다. 생각에 떨어뜨리지도 않았는데 거기가 골절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훅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다리가 뻗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대퇴부 넙다리뼈, 넓적다리라고 그래요. 넓적다리. 이 넙다리뼈가 골절이 될 수 있다. 52번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1. 엉덩관절과 척추관절을 편 자세 2.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편 자세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4. 엉덩관절은 굽히고 무릎관절은 편 자세 5. 엉덩관절은 펴고 무릎관절은 굽힌 자세 정답은 3번이죠. 엉덩관절과 무릎관절 굽힌 자세.
이거 옆으로 돌려 눕힐 때 어떻게 했어요?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으로 돌리려고 해요. 옆으로 돌려 눕히는 거 순서예요. 가장 먼저 요 오른쪽으로 돌아갈 거니까 요양보호사는 돌리고자 하는 쪽에 가서 선다. 대상자의 머리는 돌아가는 쪽을 쳐다보게 한다. 손은 가슴, 무릎을 세워요. 그죠? 그리고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요.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요. 그러면 이렇게 딱 돌고 나서 엉덩이를 뒤로 좀 빼주고 어깨를 뒤로 빼요. 그러면 엉덩이 관절, 엉덩이 쭉 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구부린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이 굽힌 상태.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돌리면 무릎이 구부린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엉덩이를 쑥 빼주니까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은 굽힌 자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주면 빼줄수록 대상자는 편안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요. 53번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 가, 벨트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나,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다,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라,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일단 가는 1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 빼고 나머지를 보면 되는 거죠. 나가 마지막이지. 라. 나. 나가 제일 마지막.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이동이 마지막이 아니야. 이동이 맨 마지막이죠. 그쵸? 그러니까 가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데 그러면 다하고 나중에서 나. 누가 먼저 보면 되는 누가 먼저냐? 5번. 아무거나 해. 다 됐어요? 몇 번이에요? 5번. 자, 보실게요. 가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쵸? 예. 이게 뭐냐면 보행 벨트는 이 허리에 차는 거예요. 허리에.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위치가 뒤에요. 뒤. 근데 불편한 쪽 뒤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보행 벨트를 착용을 하기 전에 벨트의 끈이나 패드 손잡이에 이 보행 벨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 손잡이 있고. 그쵸? 이런데 박음질 이런 걸 상태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자의 허리에다 묶어줘요. 묶어주고 다시 한번 흔들어 봐요. 벨트가 풀리는지 풀리지 않는지. 그래서 안 풀린다. 그러면 벨트 손잡이 잡고 이동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4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바닥에서 휠체어를 타는 거예요. 가,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나, 이동 방법을 설명하여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몇 번이에요? 아친다가 라는 몇 개? 하나. 하나다. 네, 봐봐요. 설명한다. 설명한다 나왔죠? 설명이 나오면 설명이 1번이에요. 그런데 뭐 한다 그랬어요? 휠체어로 옮긴다 그랬죠? 휠체어에 앉힌다. 여기는 아직 휠체어 못 앉았어요. 휠체어 앉힌다가 맨 마지막이죠. 라는 몇 개?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설명하고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야죠.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서 휠체어에 이렇게 돌아서 앉는 거죠. 5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왼쪽 편마비예요. 왼쪽. 그런데 지팡이 나오면 지팡이가 먼저라 그랬으니까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근데 내려가는 거는 지마건, 마비 어느 쪽? 왼쪽이죠. 그러니까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6번. 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예, 이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 이동 중 보행 보조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보행 보조차는. 57번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 대상포진 대상자의 식기 2. 천식 대상자의 세면도구 3.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4.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5.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침구. 정답은 몇 번이에요? 결핵 대상자의 가래는 소각이에요, 소각. 그래서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58번. 재가 대상자의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2.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한다. 3.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4.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한다. 5.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이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버려야 돼요. 얼었다가 한번 녹은 거는 버려야 돼요. 59번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은 1.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2. 흔들리는 동안 탁자 위에 엎드린다. 3.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4. 흔들림이 멈추면 바로 전기를 사용한다. 5.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밖으로 나간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지진 나오면 운동장, 넓은 공간 대피가 1번이에요. 그리고 건물을 지나갈 때는 머리를 감싸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지진 대피하는 거 이렇게 써 있는 곳이 많아요. 60번.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1.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3.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4.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요리한다. 5.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 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정답은 2번이죠.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61번. 예. 이 표시가 뭐였죠, 지금? 그림. 옷걸이로 옷걸이에 넣는 거. 그늘진 곳에 옷걸이. 이거 그늘진 곳에 옷걸이. 네, 그림이 빠져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죠? 요 표시로 건조해야 되는 세탁물. 그늘의 옷걸이. 네, 꽃무늬 브라우스. 색깔 있는. 그늘. 요 그늘이에요. 옷걸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늘에는 색깔 있는 옷을 해야 돼. 색깔 있는 거. 그러니까 색깔 있는 거. 꽃무늬 색깔 있죠? 그런데 옷걸이니까 걸어도 늘어지지 않는 옷. 블라우스. 근데 만약에 이 옷걸이가 아니라 똑같은 거에 니어서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색깔 있는 니트. 색깔 있는 니트. 니트는 옷걸이에 걸면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색깔 있는 스웨터, 니트 이거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2번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 장기요양 인정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3.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4.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 기구를 준비한다. 정답은 네, 5번이죠. 우리가 운전을 해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본인 차든 보호자 차든 예, 운전을 하게 되면 대상자를 돌볼 수가 없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외출 중에는 사적인 일 처리하면 안 되고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서 이동 보조 도구가 필요하면 지팡이나 아니면 보행기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해서 가야 되겠죠. 63번 치매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누워있게 한다. 2.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3. 게으른 습관은 건강을 해친다고 설명한다. 4.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5.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기분을 전환해준다. 정답은 4번이죠. 주의한 게 이것도 계속 누워만 있게 하면 좋아하는 화분에 물 주러 가자 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64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2. 큰 유리창을 투명하게 하여 밖이 잘 보이게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4.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으로 배정한다. 5. 방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둔다. 정답은 1번이죠. 이게 대상자가 침대가 있어요. 한쪽은 벽에 붙여야 되고 이 반대쪽 요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두라는 거예요. 낙상을 했을 때 좀 덜 다치게. 그리고 유리창은 투명하게가 아니라 유리창에 그림이나 아니면 유리 조심 이렇게 써서 붙여야 돼요. 그리고 잠금 장치는 방 안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상자의 방은 다른 사람 보호자의 방에서 잘 눈에 띄는 곳 이런 곳으로 배정을 해야 되고 난로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죠. 65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쓰레기는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3.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4. 쓰레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물어본다. 5. 다른 대상자 앞에서 서랍을 열어 보이며 행동을 지적한다. 정답은 네, 이것도 주의환기죠. 봉투 사러 가자면서 진짜 봉투 사러 가는 걸까요? 아니죠. 밖으로 나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이 쓰레기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66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낮 시간에 졸고 있을 때의 대처 방법은 1.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2.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 주위의 소음을 최대한 줄인다. 5. 수면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정답은 1번이죠. 이거 나머지 건들은 계속 낮에 자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밤에 또 안 자겠죠. 그래서 낮에 말을 걸어서 자극을 주든지 산책을 나가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든지 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들어야 돼요. 67번 치매 대상자가 비누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비누를 진 손을 쳐서 뺏는다. 2. 무슨 맛이 날 것 같은지 물어본다. 3.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 4. 비누라고 설명하며 냄새를 맡아보게 한다. 5. 음식물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보라고 말한다. 정답은 3번이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음식이 아닌 걸 먹는 거를 이식증. 이럴 때는 좋아하는 간식과 바꾸자고 한다가 답이라 그랬죠. 68번 치매 대상자가 딸이 오기로 했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문 앞에서 서성거릴 때의 대처 방법은 1. 딸은 오늘 못 와요 라고 말한다. 2. 딸이 언제 오기로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 3. 어르신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라고 말한다. 4.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 5. 어르신 우리 음악 들을까요? 라며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정답은 4번이죠. 요것도 주의한 게예요.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 준비를 한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 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정답은 네, 5번이죠. 이건 다른 거는 물건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부정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퇴직금 통장은 어떻게 찾아요? 실제로 있었던 거면 찾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옆에서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70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휠체어를 타고 싶은지 물어본다. 2. 다른 휠체어를 갖다 주겠다며 찾으러 간다. 3.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4. 위험한 행동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한다. 5. 두 사람이 모두 다칠 수 있다며 힘으로 제압한다. 정답은 예, 좋은 휠체어 타러 가자며 밖으로 나가죠. 네, 진짜로 좋은 휠체어 탈까요? 아니죠. 네. 71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의 대처 방법은 1.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2.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3. 커튼을 쳐서 신뢰를 얻게 한다. 4.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5.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정답은 예,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그랬죠. 이 해질녘의 문제를 발생하는 건 뭐예요? 석양 증후군, 석양 증후군. 이때 많이 나오는 거가 좋아하는 애완견과 함께 있게 한다. 이거 잘 나오죠. 그래서 아끼는 인형 주며 안아주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72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하게 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편마비 대상자는 한쪽 편만 마비예요. 오른쪽이 마비면 왼손으로 그림 그릴 수 있죠.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선망 대상자한테 막 이렇게 환시, 환청 이거 보고 이거 있는 사람한테 영화를 보게 하면 더 심해지겠죠. 또 관절염 대상자 무릎이 아파가지고 배드민턴 치게 하면 안 되고 심근경색증 대상자 등산하면 막 혈압도 오르고 하죠. 치매 대상자는 낯선 곳 이게 익숙한 길을 가야지 처음 가보는 길을 가게 하면 안 되겠죠. 불안해요. 73번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엄마 잘 다녀왔어요. 2.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3.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4.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어떤 거예요? 5번이죠.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7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대상자가 오늘 아침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좋아하는 청국장 찌개였는데요. 대상자 가만히 있죠. 이때 요양보호사 뭐라고 해야 되나? 1.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2. 청국장 찌개는 실증 나셨어요? 3. 제가 가져온 고구마를 드릴게요. 4. 청국장찌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5.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정답은 5번이죠. 나전달법은 요양보호사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안 좋은지 좋은지는 말을 해야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걱정이 되네요. 이런 표현들 이런 거가 나전달법에 맞는 표현이다 라는 거죠. 75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나를 도와주던 요양보호사는 그만뒀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었는데 이때 요양보호사 1. 서로 적응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2. 그런 식으로 말하니 제가 많이 서운하네요. 3.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많아 더 잘할 수 있어요. 4.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5.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몇 번이에요? 네, 5번이죠. 나머지 거는 또 다 안 좋은 소리예요. 그쵸? 근데 요거는 공감 반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6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3.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4.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5. 과거 이야기는 피하여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간단하게 치매 대상자 이야기할 때는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해 줘야 돼요. 77번. 대상자가 경련을 하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일으켜서 침대로 옮긴다.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3.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해준다. 4.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준다. 5.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정답은 2번이에요. 경련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막 경련하면 머리도 바닥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 밑에는 부드러운 거를 대어주고 그리고 호흡하기 편하게 단추나 벨트 이런 게 있으면 조금 풀어주고 그 다음에 팔은 잡지 않아요. 팔은 잡지 않고 만약에 이제 입에 이제 거품이 나오거나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상태를 살피겠죠. 이 수건은 입에 물려주지 않아요. 혀를 깨물까봐 수건을 예전에는 물려줬었는데 최근에는 이 수건을 입에 집어넣다가는 수건에 의해서 혀가 뒤로 밀려 들어가죠. 그러면 대상자의 혀에 의해서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손수건을 물리는 건 하지 않아요. 78번.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의 대처 방법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압박붕대로 꽉 조여준다.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4.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에요. 3번. 골절이랑 화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신구 제거가 1번이에요. 왜냐면 부어요. 부종이 생기면 손에 골절이 의심돼서 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러면 손이 부으면 반지가 안 빠지겠죠. 화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골절, 화상 이게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장신구를 제거해 준다예요. 그 다음에 79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한다. 2.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 압박한다. 3.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인 후 압박한다. 5. 최대 3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이 눌리게 압박한다. 정답은 3번이죠.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을 해요. 명치 아래는 뭐가 있어요? 칼돌기 있죠. 칼돌기는 피해야 된다. 칼돌기 잘못 누르면 그 밑에 있는 장기가 손상이 된다 그랬어요. 양쪽 팔은 쭉 펴야 되는 거죠. 굽히면 안 되고. 등 밑에는 딱딱한 걸 대줘야 돼요. 이렇게 베개나 이런 게 아니라 판때기. 판때기 같은 걸 대주면 되고 5번은 몇 cm 깊이로 눌려요? 5cm 깊이로 눌리게 압박한다. 80번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공한다. 2.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가 병원에 간다. 3.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4. 구토물을 즉시 치워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5.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를 눕힌다. 몇 번이에요? 네. 약을 먹었으면 약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약병이 안 나오고 토사물이 있다 그러면 토사물을 가지고 와요. 왜냐면 먹고 토했으면 그 토사물 안에 약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가 그 약을 보고 처치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또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은 약은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가 답이에요. 네. 여기까지 80문제 풀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